지금 우리가 지방 주도의 성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방 쪽에 특별한 우대가 필요해진 거죠. 근데 똘똘한 집 한 채를 해소하려면 키는 세금이 지고 있어요. 세금과 대출이 지고 있는데 지금 이미 627 1015 대책으로 그 스텝이 꼬여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규제 완화한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특히 이기고 나서 쉽지 않습니다. 노원 쪽 안 올랐다고 하지만 노원 쪽에 신축 한 5년에서 10년 이내에 신축을 가보고 은평구 쪽에 신축을 가보고 의정부 쪽에 신축, 양주 쪽 신축 가보시면 다 체육갑니다. 네. 그러니까 연식으로 보면 수도권 내에 정말 외곽지, 그러니까 평택 정도 되는 혹은 안성 이 정도 되는 오산 정도 되는 외곽 빼고는 신축은 다 체육갑니다. 지금 서울 쪽에서 평균 분양가가 웬만하면 국민평형 기준으로 보면 한 12억, 13억은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서울 도심권이 아니고 조금 인서울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분양을 받고 해도 정부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잔금 치를 때 6억밖에 안 해주잖아요. 그럼 나머지 현금성 자산이 6억, 7억이 필요한데 이걸 운용할 수 있는 사람들 대기 수요가 청약자, 중복 청약까지 어느 정도 감안하면 20만 명 정도는 대기 중이다. 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해에는 부동산 시장에 대출 규제가 심해지고 반대로 주식시장은 증시 활성화 대책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지금은 코스피가 5천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에 관심이 쏠린 사이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 이슈를 기반으로 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R114 윤지혜 리서치 랩장님 모시고 2026년 시장 전망하고 또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할지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첫 방송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마침 녹화하고 있는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몇 개 멘트만 적어왔는데 집을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또 지금은 세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 발표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기자회견 내용에서 부동산 관련한 내용 정리 좀 해주시죠. 뭐 아무래도 마침 오늘 그게 있다 보니까 전화가 계속 오고 있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아마 관련된 질문은 주로 이제 세금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올해 이제 5월 기준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는데 그걸 건드릴까 안 건드릴까가 계속 시장에서 이슈였거든요. 근데 일단 대통령께서 이제 인터뷰하신 내용에 빌어서 보면 후보 시절에 이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했던 발언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키려는 성향이 지금 인터뷰에도 좀 발현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뭐 공급과 관련된 내용들도 사실 이미 국토부 장관께서 설 전후로 해서 공급 대책이 나올 거다. 원래 처음에는 작년 12월 말에 내놓을 거다 했다가 좀 밀렸습니다. 밀리고 1월까지 발표해 보겠다 했다가 또 밀렸습니다. 그래서 설 전후로 발표하겠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제 97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135만 호 수도권에서 착공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 새로운 어떤 공급 대책을 약 4개월여 만에 추가로 발굴을 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진통이 심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연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언급해 주신 부분 중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이게 제일 관심이 높은데 전망은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고 이럴 경우 유예와 종료일 경우 각각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3년 동안 이 양도세 중과 조치를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과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올해 이제 5월 9일자 기준으로 일몰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료가 되는 시점에 도달했는데 그럼 왜 계속 유예하고 있었지? 라고 되물어보면 법 개정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 과세로 하고 싶었던 거죠. 하다못해 취득세도 개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 그리고 팔 때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거래세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번 놓고 보자면 이런 거죠. 다주택자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 지역에서도 일반 과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3년 동안 이미 다주택자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5월 9일 시점에도
정리를 안 한 물건이라면 사실은 그게 종료가 되든 사실은 안 되든 정리할 사람들은 이미 3년 사이에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아주 큰 크리티컬한 이슈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정리 못한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종료된 순간 중과로 가니까 그때 우회로가 있으면 매물이 잠깁니다. 증여 쪽으로 또 우회하는 패턴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올해 공급이 적다.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중의 매물도 그나마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이 유예되고 있었으니까 매물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예 조치가 끝나면 기존보다 매물이 더 줄어들 거라는 건 일단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렇네요. 예. 근데 그 줄어든 부분이 시장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줄 정도냐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웬만큼 정리는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언급한 1월에 정부가 내놓을 카드는 그러면은 공급 대책 일부와 보유세 관련한 언급이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이제 10.15 대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규제 지역을 크게 확장을 했죠. 근데 10.15 대책을 잘 뜯어보시면 세제와 관련된 건 조만간 발표하겠다. 맨 뒤에 그렇게 써 있었죠. 맞습니다. 발표하겠다. 그래서 11월에는 발표하겠지. 왜냐면 10.15 대책이니까. 왜냐면 내년 세제 정책에 대한 거니까 그렇죠. 발표하겠지 했는데 발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이제 12월 말, 12월 31일이 될 때까지 당연히 세제 정책이 나오겠지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을 맞이했어요. 근데도 아직 세제 정책이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인터뷰하신 내용도 보면 아직도 뭐가 건드리기가 어려운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공급 대책은 나올 거고 설 전에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설을 지나면 뭐가 남아 있냐면 이제 지방선거에 그렇죠. 돌입하잖아요. 한 4개월여 정도 시간밖에 없으니까. 근데 세금을 건드릴까요? 못 하죠. 예, 그래서 지금의 세금 정책은 못 건드리고 그 정책을 그대로 끌고 갈 확률이 지금 상태에서는 더 높아 보입니다. 일단 지방선거,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정치적 요소를 개입을 안 하면 좋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큰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는 그걸 개입해서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월, 그러니까 설 전에 세금을 못 건드릴 것 같잖아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네. 그럼 설 이후에는 건드릴까? 못 건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아까 설명드린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과연 끝낼까? 더 연장할까 해서 저는 좀 더 연장한다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 세금을 건드려서 지금까지 유쾌하게 시장을 만든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시점이 5월 9일이잖아요. 지방선거는 6월이잖아요. 그러면 코앞에. 한 달여 앞두고 굳이 변화를 줘서 뭔가 표가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이슈를 과연 줄까? 해서 보면 저는 지금 상태를 그냥 유지하죠. 공급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공급을 많이 하겠다고 하고 하는 건 정부의 역할이에요. 근데 세금을 건드리는 건 이게 피해자와 혹은 이게 인센티브가 있는 사람과 이게 막 갈리잖아요. 갈리면서 표도 막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튈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안 건드리자 쪽으로 가게 돼요. 결론이. 왜냐하면 책임지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방선거에서 원하는 구도가 잘못해서 안 나오면 사실은 정권 내내 힘들거든요. 한번 반추해서 보면 우리가 2020년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잖아요. 그러고 조금 있다가 뭘 했냐면 임대차 2법을 소급 적용해서 바로 시행합니다. 그리고 그해 이제 하반기로 갈 때 전월세, 전세 중심이죠. 전세 쪽으로 급등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선거 전에 했다. 그래서 급등했다. 그러면 표가 뭐 그렇죠.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 건드리는 순간 내 쪽으로 우호적일지 아닐지 판단이 안 됩니다. 또 예. 명확하지 않은 게 더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종합 그 부동산세와 그리고 재산세, 이 보유세와 관련된 걸 패키지로 같이 건드려야 되거든요. 양도세 하나만을 가지고 뭐 이걸 이제 끝낼 거야, 혹은 뭐 더 연장할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도세와 취득세,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보유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패키지로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밸런스를 그러면 이 환급률을 맞춰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냐라고 하기엔 불만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어차피 우리가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낮추고 거래세를 높이면
보유세를 낮추고 이런 밸런스가 중요한 건데 지금 너무 멀리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7, 8년 동안 이미 중과세 구조로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똘똘한 집 한 채의 주요 원인은 세금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럼 똘똘한 거의 집 한 채가 서울이잖아요. 네. 근데 서울 쪽을 이렇게 규제를 작년에 세 차례에 의해서 했는데 안 잡히고 있잖아요. 근데 세금을 통해서 이거 그러면 만능일까? 그러면 이것도 만능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증명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공급으로 하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급 쪽도 지금 설득 포인트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 나온 이제 대통령 뭐 정책 이런 쪽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 태릉 CC, 태릉 CC 그리고 용산 그리고 그 유유부지 중에 우체국 부지 이런 것들 이제 건드리겠다 하는데 과연 많이 나올까? 우정사업본부 쪽에 있는 그런 부지들. 과거에는 이제 KT 부지도 이제 활용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공공 유유부지를 활용하는 건 좋죠. 좋은데 또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그럼 분양가 쌀까? 서울 내에 있는 유유부지라고 해서 라고 보면 이게 공사비가 너무 급증해서 사실은 유유부지에서 나와도 체감상은 그렇게 싸게 못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기 신도시에서 공공에서 분양을 하는 것들도 지금은 뭐 6억, 7억 이렇게 하니까 전용 8사 기준으로 보면 과연 서민 입장에서 보면 저렴하다고 느끼냐? 왜냐하면 그게 공공에서 나올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 저항감도 지금은 꽤 크다. 신축이 너무 비싸져서 신축을 공급을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LH 주도로 하니까 상대적으로 싼 거지. 정말 체감상 싸냐 그러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을 다 아우러서 종합해서 공급 대책이라는 것들을 발표할 때 가격 부분이 이제 수요자는 가장 민감한데 그래서 얼마에 줄 건데 그렇죠. 항상 따지잖아요. 근데 정부도 쉽게 얼마에 줄 거다를 지금 97 공급 대책에서도 보시면 가격 얘기가 없습니다. 얼마나 싸게 공급하겠다가 없습니다. 다만 공공주도로 할 거니까 쌀 거야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설득 포인트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가장 민감했던 게 대출 규제였잖아요. 올해는 대출 부분이 좀 더 안 좋아질까요? 그럼 대출이 받기 어려워질 건지. 이것도 정치적인 걸 엮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 이제 6.27 대책, 10.15 대책에서 중산층 이하 서민에서 아우성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전세 대출 안 되는 경우도 전세도 있고. 그렇고 매매도 쉽지 않고 월세는 또 살기 싫고 진퇴양난에 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감상 이렇게 느끼시면 되죠. 표가 막 떨어지고 있구나. 그렇죠? 그럼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6월에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대출 어떤 걸 구도를 잡을 때 더 풀어주는 구도가 표가 좀 더 나오겠죠. 낮죠. 근데 그러면 더 막는다? 일부 표가 떨어지겠죠. 그럼 우리가 계속 정치적인 걸 계속 감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치가 많이 개입하고 있어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에. 제가 이제 부동산 정책 쪽을 또 전공한 부분들이 있어서 또 설명을 드립니다만. 그래서 정책 부분들이 이렇게 개입을 하는 아주 민감한 시기잖아요. 근데 대출을 더 옥죄한다? 혹은 규제 지역을 더 확장한다? 혹은 6억 원 한도를 뭐 4억으로 줄인다? 혹은 LTV를 지금 뭐 생애 최초는 70% 이렇게 돼 있는데 1주택자는 아예 안 나오고 뭐 LTV 40%로 묶고 이렇잖아요. 그걸 더 줄인다? 혹은 DSR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40%를 35%로 한다? 이런 얘기 많거든요. 근데 건드리면 표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1월부터 6월 지방선거까지 공급 정책을 제외한 나머지는 블랙아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 구도에서 이럴 때는 이제 가정법을 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이겼을 때, 혹은 더불어민주당이 이겼을 때, 혹은 비등비등할 때 이런 구조가 나오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본 거죠.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여당 쪽에서 이겼다. 우세였다. 그러면 이제 탄력을 받잖아요. 그때부터 세금, 대출, 그냥 달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공급만으로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 직면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똘똘한 집 한 채라는 이 서울 지역을 그러면 지방 쪽을 지금 우리가 지방 주도의 성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방 쪽에 특별한 우대가 필요해진 거죠. 그렇죠. 근데 똘똘한 집 한 채를 해소하려면 키는 세금이 지고 있어요. 세금과 대출이 지고 있는데 지금 이미 627 1015 대책으로 그 스텝이 꼬여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규제 완화한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특히 이기고 나서.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임대차 입법을 똑같이 반추해서 이기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 드라이브를 걸어서 사실은 규제 정책들이 예상치 못한 특이한 것들이 꽤 나올 수 있다 봐야 되고요. 반면에 이제 졌다. 야당이 우세했다. 예, 예. 그러면 마찬가지로 잠깐 블랙아웃, 잠깐 이제 번아웃 시기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책에 좀 변화가 생길 여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보는데 중요한 시점은 그래서 세금을 건드릴 거냐에 대한 논의는 사실은 이 두 가지 구도에서도 안 나옵니다. 실제로는 개편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관점, 뭔가 넌 잘못했어, 혼나야 돼 이 관점. 그리고 지금 보면 비싼 집 하나 가지고 있어도 세금의 우대를 왜 해줘야 되냐 관점까지 지금 섞여 버렸어요. 섞이니까 그러면 이참에 그 주택 수 개념을 가액 기준으로 대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걸 전환을 안 하고 계속 이 상태로 뭐 세제에 대한 것들이 좀 애매하게 꼬여 있으면 서울 집중화 현상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보유 부동산의 전체 가치로 그냥 평가를 해야지 개수가 아니라. 그렇죠. 합산해서 봤는데 이게 10억이야. 하나 갖고 있는 게 이게 20억이야. 그랬을 때 세금 부담은 당연히 합리적으로 드립니다. 20억을 가지고 있는 한 채가 조금 더 내는 구조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채라고 해서 너 잘못했어라는 그런 약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동산 주택 시장을 다룰 때 자꾸 이제 윤리적, 도덕적 그 잣대를 들이대니까 약간 밸런스가 꼬이는 거죠. 그게 그거잖아요. 예. 살려고 하는 게 집인데, 살려고 필요한 게 집인데 왜 예. 세 채, 네 채, 다섯 채를 갖고 있어? 이런 거니까. 박근혜 정부 때를 보시면 임대사업자 양성화 정책을 했죠. 하다못해 문재인 정부도 정권 초기에 임대사업자 양성화 정책을 했죠. 그럼 이제 이재명 정부는 그럼 임대사업자 양성화 정책을 할지 안 할지에 따라서 주택 수에 대한 개념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원래 임대사업자 양성화 정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법 개정 이런 것들을 계속 막히는 거였고 이재명 정부는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임대 사업을 통해서 소득 활동, 노후 소득을 보존하는 그런 경우들에 대한 것들의 특수 사항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단순히 개수가 100개면 나쁘다도 아닌 거죠. 100개를 예를 들어서 17개 시도에 10개씩 이렇게 하면 170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나쁜 건가요? 네. 임대 사업을 한다라는 전제에서 보면 그걸 통해서 임대료 규제를 하고 그리고 정당한 세금에 대한 뭐 인센티브를 주고 뭐 이런 구도를 가져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최근까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가격 변화에 대한 현황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작년에 이제 저희 그 부동산 114 통계를 보시면 저희 쪽은 참고적으로 AI가 조사해서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전체 그러니까 전체 아파트의 한 5%까지 커버리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수조사 개념이고요. 근데 그 개념에서 봤을 때 지금 지난해죠 벌써 서울이 한 12.5%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국이 한 6% 올랐어요. 예. 근데 전국 평균인 6%보다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뿐입니다.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숫자를 잘 봐야 되네요. 예. 그러니까 마치 전국이 6% 올랐다고 했는데, 그럼 지역도 좀 올랐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일단 비싼 집이 다 서울에 몰려 있잖아요. 뭐 경기도에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서울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거예요. 전체 시가총액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에서도 지금 보시면 삼성, 하이닉스, 현대가 움직이면 싹 다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시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이 12.5% 올랐으니까 전국 평균이 6%가 올랐어요. 그 다음 그러면 전국 평균보다 밑에 있는데 그래도 좀 오른 게 어디냐? 세종시. 여기가 한 3.7% 올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여기가 한 2%.
그렇게 이제 과천, 광명이 뜨거웠는데도 분당이 뜨겁고 성남이 뜨거웠는데도 2%밖에 안 올랐습니다. 워낙에 이제 땅이 크잖아요. 경기도 땅이. 그리고 인천도 한 1에서 1.5%요 사이. 나머지는 다 1% 미만이거나 하락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도를 보시면 명백하게 오른 지역, 작년에 오른 지역은 서울, 세종밖에 없다. 예. 나머지 지역들은 예. 그냥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도에 2.1%였습니다. 그러면 제자리 걸음을 한 게 수도권 경기 인천이고요. 지방은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하락폭이 더 커지는 거죠. 물가 상승폭 대비 더 가미하면 예를 들어 광주 이런 데는 한 2%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물가 오른 것까지 감안하면 한 4% 떨어졌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흐름인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올해 이제 2026년이 딱 되면 서울이 저렇게 올랐는데 주변 지역이 과연 조용할까? 시차를 두고 이게 온기가 퍼집니다. 근데 이 온기가 퍼질 때 문제는 윤석열 정부도 정권 말기에 대출 규제 갑자기 하잖아요. 퍼지다가 대출 규제하니까 딱 막히고. 네. 그리고 이제 6.27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계엄에 뭐 탄핵에 뭐 이런 그 한 반년 정도가 또 날아가죠. 그러고 또 6.27 그리고 10.15 이러니까 온기가 퍼지다가 멈추고 퍼지다가 멈추니까 원래 퍼져 있는 서울만 뜨거운 겁니다. 그러면 그 서울에서 어디가 뜨거웠냐? 신축. 예. 신축은 다 비쌉니다. 그렇죠. 현재 시점에서 일단 분양가가 뭐 최근 3년 사이에 50% 오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 빼고는 다 세종 빼고는 다 죽 썼다 이런 평가 전년도에. 근데 신축으로 딱 이행하면 수도권 전역에서 신축은 괜찮았다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을 대입하면 경기권에서도 2%밖에 안 올랐으니까 오른 거 맞아?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경기권에 뭐 구리시에 있는 신축을 가보고 혹은 뭐 광교 신도시에 준신축을 가보고 혹은 뭐 노원 쪽 안 올랐다고 하지만 노원 쪽에 신축 한 5년에서 10년 이내에 신축을 가보고 은평구 쪽에 신축을 가보고 의정부 쪽에 신축 양주 쪽 신축 가보시면 다 체육갑니다. 네. 그러니까 연식으로 보면 수도권 내에 정말 외곽지 그러니까 평택 정도 되는 혹은 안성 이 정도 되는 오산 정도 되는 외곽 빼고는 신축은 다 체육갑니다. 예. 웬만큼 한 500세대 이상 되는 단지를 보시면 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서울의 이런 온기가 수도권 신축으로 퍼져 있다. 지금 지역으로 퍼지질 않습니다. 연식으로 퍼지니까 되도록 신축이 희소제가 돼버렸으니까 특히나 우리가 공급이 올해 부족하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더더욱 신축이 수요가 쏠리겠죠. 당연히 자산의 흐름에서는 수요가 쏠리는 쪽이 당연히 자산가치 증대 혹은 자산가치 방어에도 도움이 되겠죠. 왜?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계속 줄 서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15년 넘어가는 구축에서는 이게 이제 5년만 지나도 이제 뭐 리모델링 할 거야, 뭐 재건축할 거야 이런 구도로 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공사비 잘 감안해 보시면 된담 보장이 없습니다. 정비 사업이 된담 보장이 없고 그리고 이제 웜테크 차원에서 뭐 내가 10년, 20년을 바라볼 거야 라는 것도 투자 트렌드 상에서 지금 MZ 세대들 성향이 또 맞지도 않고 반대로 그럼 연식이 그럼 누구나 신축이 더 좋은 건 언제나 그렇지 않았을까? 그럼 그 신축 말고 다른 이슈가 더 인기였을 시절도 있었나요? 재건축이 인기였던 시절이 있었죠. 오히려 낡고 이제 재건축을 해서 분담금 이슈가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서 환급까지는 안 바라지만 내가 전용 5구에 살았는데 뭐 전용 5구 동일한 평형으로 가거나 혹은 내가 전용 84를 살았는데 전용 7, 8 정도 약간 낮췄을 때 그냥 그대로 교환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재건축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축이 됐는데 내가 내는 돈 없으니까. 돈 한 푼 안 내고 집 새거 되고 넓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조합원 분 제외한 일반 분양분을 분양을 잘하면 덜어 환급금을 받는 거죠. 최근에 이제 잠실 쪽에서 이제 르엘이라는 그 아파트가 있는데 뭐 분양할 때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조합원당 평균적으로 4천만 원씩 돌려받아요. 예. 근데 이제 집값은 최초 분양가 대비 막 10억, 20억 올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혜택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사업 기간이 있었습니다. 한때.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지어진 저층 아파트들을 재건축할 때는 환급금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노후됐는데 더 비싸. 신축보다.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신축 쪽에서 분양가가 급격하게 오른 건 최근 2, 3년이고요. 그 전까지는 서울 전역이 분양가 상한제 규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분양가가 일단 싸요. 주변 시세보다 80% 이하에서 싼데 입주할 때도 주변 시세 수준의 수렴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구도가 다르죠? 일단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양가는 주변 시세 수준에 나옵니다. 혹은 더 비싸요. 근데 입주할 때 더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구도가 신축 쪽에 대한 것들이 과거에는 공사비가 막 급증하지 않으니까 여유가 있었죠. 사람들 마음에. 뭐 내년에 오는 걸 분양받아야지. 혹은 2년 기다렸다 분양받아. 왜냐면 분양가가 급격하게 오르진 않고 혹은 서울은 분양가 상한제로 규제를 받고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민간 택지 쪽은 이제 분양가 자율화가 돼 있으니까 4개 지역 빼고. 그래서 거기서는 사실은 분양가가 계속 오른다. 관점이 유효하죠. 그럼 청약 경쟁률 요새 상당히 높아졌던데 올해 26년은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 서울 쪽 청약 경쟁률이 154대 1. 예, 역대 두 번째입니다. 가장 높았던 때가 2021년으로 기억하거든요. 그게 164대 1.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전년도 2025년으로 돌아가면 누적 1순위 청약자만 30만 명. 예. 서울의 한 해 공급량이 분양이 한 2만에서 3만. 지금 이제 그 비싼 집들을 사기 위해서 청약한, 물론 이제 중첩된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여기 청약한다고 딴 데 청약 못 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1순위에서 다 끝났어요, 서울은. 그렇죠. 그러면 30만 명의 이 중에 일부를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한 20만 명 정도는 자금력이 있는 실수요다. 이렇게 봐도 되죠. 왜냐면 무주택 일수요자가 당해 지역에서 끝났으니까. 그럼 20만 명 정도 되는 1순위 청약자, 돈 있는 수요자, 무주택 실수요자가 대기 중인데 지금 서울에서 지금 나오는 공급량은 사실은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2026년도 그렇고 2027년도 그렇고 이 부분을 과연 해소하면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입니다. 해소가 될까요? 지금 코스피가 이제 5천에 육박해서 지금 여유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시는데 주택이 없으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막 2~3배 오른 종목을 잘 운영하셨다면 그 현금이 어디로 갈까요? 예. 원래 이렇게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계속 이전시키는 걸 목표로 삼고 있잖아요. 이전은 어느 정도 됐다가 얘가 빠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부동산 시장 쪽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뭐 주식을 웬만큼 잘 운용하셨다면 2배, 3배 정도 자산이 늘어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자금이 거기에만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그럼 제 경험으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럼 또 반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제 미래에셋 저희 회사 부동산 114가 미래에셋 증권 시절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모기업이. 그때 당시에 이제 잘 보시면 무주택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증권사에. 예. 왜? 잘 운영하면 한 해에 10%, 20% 수익이 나는데 아니 부동산은 뭐 1년에 10% 올라오고 급등했다 막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게 그분들 성향에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묶어놓는 자금이 되게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권사에 계신 분들은. 근데 그분들조차도 이제 한 40대, 50대가 되면 자기가 주택이 없잖아요. 갑자기 다 정리하고 집을 사기 시작해요. 그리고 집을 하나를 좋은 걸 하나 마련한 다음에 다시 나머지 자금으로 주식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생애주기 관점에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최일선에 있는 게 자기 집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금융 쪽에 계신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려면 무주택 기간도 상당히 길어야 되고 돈도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 이게 일치되는 그런 자산을 갖고 있는 무주택 기간 긴 분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그분들 그 앞서 좋았던 부동산 좋았던 시기에 집을 안 사셨다는 건가요?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았던 시기에 자금이 좀 부족했던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덜어는 물려받을 게 있는데 나중에 늦게 받은 경우도 있고
한동안 이제 코인이 죽 쓰는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때 죽 써서 빼질 못하신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근로소득 쪽에서도 꽤 맞벌이 대기업이면 꽤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한 해 억 단위도 모을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 주택 마련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이제 부모님의 또 지원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모은 거 거기에 이제 대출 이런 걸 이제 합산을 하다 보면 50억, 60억짜리를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네.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울 쪽에서 평균 분양가가 이제 뭐 웬만하면 국민평형 기준으로 보면 한 12억, 13억은 필요하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서울 도심권이 아니고 조금 인서울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분양을 받고 해도 정부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잔금 치를 때 6억밖에 안 해주잖아요. 그럼 나머지 현금성 자산이 6억, 7억이 필요한데 이걸 운용할 수 있는 사람들 대기 수요가 아까 설명드린 청약자, 중복 청약까지 어느 정도 감안하면 20만 명 정도는 대기 중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예. 근데 요즘에 또 뉴스 봤더니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줄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150 몇 대 1 이러니까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청약통장 해제하는데 함부로 해제해서는 또 안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기자님들한테 하도 질문을 많이 받아서 이제 레파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그 10년 전에 청약 가입자 수를 보라고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그때 청약 가입자 수가 한 2,100만 명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2026년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600만 명입니다. 그러면 10년 전 대비로는 400만 명, 500만 명이 늘어나 있죠. 네. 근데 한 1, 2년 요 추이를 보시면 한 200만 명 정도가 줄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1순위자가 중요하죠. 그렇죠. 1순위자가 1,700만 명입니다. 근데 그것도 줄었죠. 그래서 한 1,600만 명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한 2014년으로 가서 그때 1순위자가 몇 명일까 이렇게 보면 한 800만 명, 900만 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줄은 건 줄은 건데 10년 전 대비 줄었냐 그러면 안 줄었습니다. 예, 명확한 팩트입니다. 그러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일부 줄었는데 청약 경쟁률은 더 치열해져 있잖아요. 왜 이 구도가 나올까? 1순위자는 엄청나게 많다. 해소되지 않은 1순위자들. 그래서 잘 보시면 저도 이제 주택이 있지만 청약통장 가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입은 가능해요. 근데 주택이 있는 사람이 서울에서 당첨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추첨제로 해도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있는데 특히 아파트를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중복 청약 가입자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탈하는 게 큽니다. 그럼 뭐 적절하게 유효성을 따져봐서 자금의 운용을 판단해야 된다. 핵심은 이거죠. 결국은 난 청약통장에서 활용할 일이 있을 것 같아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해지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운에 의한 당첨이 있거든요. 추첨제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굉장히 좁은 길이기 때문에 안 될 확률도 크죠. 그럼에도 이 청약통장의 그 지속성의 유효성은 뭐냐면 어디든 청약해도 된다는 데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했는데 떨어졌어. 10번을 해서 떨어져도 계속 청약할 수 있죠. 언젠간 되겠지 하고 하는데 20번이 떨어지면 안 해 이렇게 되긴 하죠. 그래도 이게 뭐 여러 번 청약했다 그래서 뭐 페널티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유지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약할 때 기본 전제 조건이 청약통장이 있냐 없냐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청약통장은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추첨제를 할지 가점제를 할지 순차제를 할지 혹은 여러 번 중복 청약을 할지 그 기회라는 거는 살려놓을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게 당장 그 돈이 없어서 큰일 나는 분들 빼고 올해는 입주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전세는 월세 쪽에서 밀어 올리든 입주가 부족해서 밀어 올리든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해서 매매로 못 간 수요가 와서 밀어 올리든 전월세가 매매보다 2배는 더 오를 수 있는 구도입니다. 올해가 빌라도 최소한 비아파트도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오르는 폭이 적은 거예요. 과거에 서울의 부초는 강남 2구만 쳐줬습니다. 서울, 강남, 서초 딱 2개만 부촌 레벨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